우리나라 인구의 약 3%가 앓는 질병 뇌동맥류. 뇌동맥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하면 수술이나 정기검진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해 터진 약 1%의 인구에게는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약 50%는 사망하거나 생명을 건지더라도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하죠. 뇌혈관이 부푼 상태를 말하는 뇌동맥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파열된 뇌동맥류는 24시간 이내에 재파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망률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현 조 교수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소리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인 뇌와 예고 없이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사람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망률은 통상적으로 25에서 50%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환자들이 터지기 전, 병원 오기 전에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지 않은 많은 환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뇌 손상을 받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지내시거나 다른 가족들을 못 알아보시거나 하는 신경학적 손상을 많이 받은 상태로 병원을 퇴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직전, 파열되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몸무게의 2%를 차지하는 작은 기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야 하는데요. 뇌동맥은 혈관 주위에 조직이 없고 매우 부드러운 뇌 조직에 직접 쌓여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류를 뇌에 공급하기 때문에 매 순간 혈압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죠. 일정한 뇌 혈류량을 유지하다 혈역학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동맥의 특정 부위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골이 땡기고 이게 우리하면서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래 해가지고 막상 이제 수술하려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뭐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하면 한 2, 3일이면 완쾌가 되고 하니까 염려 마라 그래서 안심을 하고 7년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은 황용규 씨의 뇌동맥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서 묵직한 두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사를 해본 결과 비파열성 뇌동맥류였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선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다행히 증상을 느끼고도 터지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동맥의 한 부분이 벽이 얇아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동맥류가 풍선 혹은 까리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은 뇌동맥류 질환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시한폭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무증상인 상태에서 어느 순간 파열이 되고 의식을 잃은 채로 응급실에 오시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동맥이 터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황용규 씨처럼 터지지 않았다면 뇌동맥류의 상태에 따라 치료를 결정하죠. 황용규 씨에게 시행할 시술은 코일 색전술입니다. 서희부라 불리는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을 통해 뇌동맥류가 있는 부위까지 가느다란 관인 카테터를 삽입하고 백금으로 된 작은 코일을 채워 넣어 혈류를 차단합니다. 코일 색전술은 코일이라는 물질을 혈관 안에 있는 뇌동맥류에 채워 넣는 수술 방법을 말하는데 허벅지에 자그마한 1cm 정도의 절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미세도관을 머리에 있는 뇌동맥류까지 위치를 시키고요. 그 뇌동맥류 안에 코일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실타래처럼 채워 넣는 수술 방법을 말하죠. 이 코일이 동맥류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동맥류 안에 피가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동맥류는 파열의 위험성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을 코일 색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CT나 MRI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뇌혈관 조형 검사를 시행해 뇌동맥의 상태를 파악하죠. 뇌동맥이 막히거나 파열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죠.
작은 절개를 낸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해 뇌 동맥류에 위치합니다. 그 카테터 안으로 코일을 넣어줄 건데요. 코일은 실타래처럼 뭉쳐진 모양으로 뇌동맥류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미세 도관을 뇌동맥류 안에 위치를 시켰고 지금 코일을 조심스럽게 뇌동맥류 안에 풀어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까만색으로 실처럼 쌓이는 코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동그란 공간에 코일이 가득 찼습니다. 뇌동맥류가 혈관 벽의 문제인 만큼 코일 색전술처럼 혈관을 통해 접근하면 약해진 혈관 벽을 안쪽에서부터 보완하는 시술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간혹 고령이거나 고혈압이 있어 혈관이 구불구불하고 경직되어 있어도 여러 모양의 카테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죠. 시술은 모두 다 종료가 됐습니다. 원하는 만큼 크게 무리 없이 잘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혈관 촬영을 한 번 더 해서 뇌동맥류와 코일의 관계 그리고 주변 혈관들의 모양을 확인함으로써 오늘 시술을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는 곧 마취를 깨고 이제 회복실로 가실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3, 4일 정도 혹은 2, 3일 문제없이 퇴원해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혈관 벽과 혈관 밖의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1년 후에도 합병증이 생기거나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아프실 때는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막상 이제 뭐 병명 알고 와서 또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나니까 시술 받기 전에는 걱정도 참 많이 됐어요. 기다리면서. 근데 받고 나니까 안심이 됩니다. 뇌동맥류의 파열을 막는 치료엔 코일 색전술 외에도 클립 결찰술이 있습니다. 두개골을 열어 부풀어 오른 뇌동맥을 찾아낸 후 클립처럼 생긴 도구로 뇌동맥류를 집어 혈류를 차단하는 고난이도 수술인데요. 혈관과 뇌동맥류의 모양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클립을 선택하는 게 관건입니다. 클립 결찰술은 뇌동맥류의 목 부분 기시부를 클립으로 찝어버리는 수술 방법입니다. 개두술을 시행을 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실질적인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그 뇌동맥류의 기시부를 클립이라는 미세한 수술적 도구로 찝어버리는 수술 방법을 말합니다. 정순자 씨는 4년 전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지지 않은 상태라면 반드시 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꾸준히 경과를 관찰하던 중 뇌동맥류의 크기가 커져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코일 색전술과 클립 결찰술 중 어떤 치료법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법을 정하는데요. 주로 뇌동맥류의 목 부분이 넓거나 크기가 큰 경우에 클립으로 짚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을 보면서 뇌동맥류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뇌 박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클립 결찰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뇌는 혈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경이 가느다란 실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만큼 손상되기 쉽고 손상되면 후유증이 남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혈관 주위를 박리한 후 뇌 속에 안전한 공간을 벌려 동맥류가 있는 곳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동맥류의 목과 그다음에 지붕 쪽이 있는데 지붕 쪽 동맥류를 확인을 해서 조금만 더 작업을 하면 아마 동맥류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클립 결찰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클립 결찰술은 뇌동맥류의 목 부분을 직접 클립으로 묶기 때문에 재발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두개골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동맥류를 확실하게 치료하고 치료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된 동맥류를 실제 수술방에서 박리를 다 한 다음 확인을 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립 결찰술을 시행하기 직전이고요. 시행 전에 우리 초음파를 이용해서 다른 혈관들의 혈류 흐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클립 결찰술을 하고 난 후에 주변 혈관들의 혈류 흐름을 도플러로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둑의 도플러 검사는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해 두개골 밖에서 뇌 혈관의 폐쇄 여부와 혈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혈류의 상태를 파악한 후 클립 결찰술에 들어가는데요. 혈관 벽이 늘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모습이 보입니다. 정상 혈관과 다르게 매우 얇고 약해 파열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죠. 뇌동맥류의 모양에 맞는 클립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클립에 힘을 주어 뇌동맥류를 집으면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출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클립의 강한 힘으로 뇌동맥류를 집어줬습니다. 경둑의 도플러 검사로 혈류의 흐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인 클립 결찰술을 계획하고 들어왔고요. 사진으로 보고 확인했고 실제 수술 필드에서 봤을 때 사진보다는 주변 뇌조직과 유착이 심해서 좀 고생하긴 했는데 계획대로 수술을 잘 마쳤고 크게 문제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클립 결찰술 같은 경우는 딱히 관리할 게 없습니다. 수술만 잘 되면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고 다른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시게 될 겁니다. 수술 후 5일이 지났습니다. 정순자 씨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박정현 조교수가 병실을 찾았는데요. 정순자 씨는 잘 회복하고 있는 걸까요? 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자, 손 한번 잡아봅시다. 손 꽉 잡아보시고 이쪽 손도 꽉 잡아볼까요? 꽉 잡아보시고 힘도 좋고 식사 잘 하십니까? 잘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드셨고 예. 다른 거는 걱정하실 거 없고요. 식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십시오. 이래 계속 누워 계시면 답답하시니까 병동맥박이 도우시고요. 그리고 퇴원은 아마 내일 모레쯤 가능할 거예요. 내일 우리 실밥 절반 뽑고요. 모레 다 뽑고 퇴원하시면 되거든요. 다행히 수술 경과도 좋고 얼굴엔 웃음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식사 열심히 하시고. 머리가 나으시니까 손주들이랑 놀러 가고 싶습니다.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몸속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25%가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만큼 혈액이 차단되면 금방 의식을 잃게 되죠. 뇌세포는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손상되고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갑자기 테레를 보는데 이상하게 뭐가 심줄 같은 게 이런 게 5개가 이리 머리로 올라가더라고. 엉디에서부터 이리서 탁 올라가는데 그 질로부터 내가 우리 언니한테 언니야 내가 빨리 119를 불러라. 정신을 그때가 있어갖고 119를 불러라 이랬더니 119를 불러놨어요. 불러가지고 타고 오는데 그 질로 내가 몰랐어요. 뇌동맥류가 터지면 출혈에 따라 혈액이 뇌 속에 고이면서 뇌조직을 압박하거나 손상시킵니다. 그에 따라 극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작년 10월 권영란 씨는 증상을 느끼자마자 빠르게 병원을 찾은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병원을 찾아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대부분의 환자 같은 경우는 경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도 제 시간에 잘 됐고 환자분도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서 최근에는 외래를 다니고 계시지만 다른 신경학적 증상 없이 쓰러져서 병원 오시기 전날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엔 혈관 벽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발생한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엔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와 가족력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위와 큰 일교차에 노출되면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돼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동맥류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권영란 씨는 매주 농장에 있는 친척집을 찾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산책을 하고
직접 기른 채소로 조리한 식단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죠. 작년에 있었던 갑작스러운 사고를 떠올리면 여전히 눈앞이 아찔하지만 무사히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뜻깊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주위에서 막 이런 데 공기 좋고 이런 데 있으면 좋다고 자꾸 건의해서 그래야서 이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도 되는데 우리 아저씨가 고생이지요. 나는 마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아저씨가 고생이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약 1.6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완경기 이후의 중년층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죠. 여성 호르몬이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완경기 이후로는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혈관 보호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40대인 진주영 씨는 6년 전 파열성 뇌동맥류 판정을 받고 코일 색전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후로 경과 관찰을 해오다 이번에 다른 뇌동맥류의 크기가 커진 것을 발견했죠.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시 코일 색전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전에 코일한 데 있죠? 거기는 잘 돼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뒤쪽에 한 개 있는 거 있잖아요. 모양이 좀 변했어요. 진주영 씨에게 발생했던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뇌조직으로 새어나가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동맥류가 뇌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출혈이 발생했을 당시 진주영 씨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 5년 전에 두통하고 어지럼증이랑 구토가 한 4시간 정도 계속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을 방문을 해서 그때는 뇌출혈이 일어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코일 색전술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계속 1년마다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와 검사를 받았고, 그래서 최근에 또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발견해서 이제 또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12시 방향에 뇌동맥류 환자의 20%는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 다발성 뇌동맥류를 앓습니다. 예전에 터지셨 다행히 이번에는 터지기 전에 발견해 지난번처럼 큰 고비에 닥치진 않게 됐는데요. 몇 년 동안 꾸준히 경과 관찰을 해온 덕분입니다. 외래를 꾸준히 다니면서 경과 관찰하던 중에 파열된 동맥류 이외에 다른 한 곳에 동맥류가 더 있었는데 크기가 최근에 많이 자라나서 며칠 전 검사를 시행했고 코일색전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며칠 뒤에 코일색전술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4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병합니다. 40대에 접어들면 뇌혈관 검사를 받길 권장하고 있죠. 뇌동맥류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뇌혈관 조형 검사는 뇌혈관에 조형제를 주입한 뒤 엑스레이를 촬영해 뇌혈관의 모양과 굵기 등을 확인합니다. 카테터라는 이물질을 넣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 방법이라는 점에서 MRI나 CT와는 구분되죠. 가장 정확한 뇌혈관 검사 방법으로 이 검사를 통해 뇌혈관 질환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코일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남은 코일도 신중하게 밀어넣는데요. 틈틈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해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수술 중 신경 감시를 통해서 환자의 몸 상태에 이상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항상 코일을 끊고 다음 코일을 넣고 있습니다. 치료 중에 신경 감시 검사를 하면 허혈성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실시간으로 신경계의 구조를 파악하고 손상 여부를 추적 감시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 있죠. 다행히 이상이 감지되지 않은 채로 시술이 종료됐는데요. 뇌의 주된 기능은 몸을 주변 환경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 생존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겁니다.
이번 치료로 안정을 되찾은 진주영 씨의 뇌가 예전과 같은 편안한 삶을 선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동맥류라고 하는 부풀어 오르는 공간에 코일이라는 물질을 채워 넣어서 뇌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 무리 없이 코일이 잘 끝났고요. 마취가 깨게 되면 이제 입원실로 가서 경과를 보게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2박 3일이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도 바로 가능하고요. 정병현 씨는 작년 5월 머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을 찾아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파열성 뇌동맥류였죠. 의식까지 저하된 상태에서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고 한 달여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잘 나올 줄도 몰랐죠. 그때는 의사 선생님들은 지켜보자는 말만 있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퇴원하고 와서 집에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진압력, 선망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지켰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차라리 병원에 있을 때보다 집에 와 있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근데 1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뇌동맥류의 크기는 대부분 10mm 이하입니다. 25mm 이상이면 거대 동맥류라고 지칭하죠. 일반적으로 크기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은데요. 10mm 이상의 뇌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10%에 육박합니다. 정병현 씨의 뇌동맥류는 10mm 이상에 포함됐습니다. 환자분이 통상적인 다른 뇌동맥류 파열 환자와 달랐던 점은 뇌동맥류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다른 환자의 경우 5mm 전후라고 본다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0m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내온 당시에 의식 수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집중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봐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 회사 생활도 무리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비틀거리던 걸음걸이도 똑바로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뇌동맥류 파열을 치료한 환자 중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환자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후유증을 앓고 그 밖에 3분의 1은 사망에 이르죠. 정병현 씨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생각과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가 해가지고 후손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인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죽을 고비 한번 넘겨서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농담이지만은 제 나름대로 계속 신경 쓰면서 유지 잘 해가지고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뇌동맥류는 일반적으로 1년에 0.1에서 1%의 누적 파열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병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질병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은 조기 진단과 예방입니다. 꾸준한 건강 검진으로 머릿속의 상태를 점검하고 뇌동맥류가 발견됐다면 파열되기 전에 예방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질환의 특성상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에 대부분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 많이 누워 계시고 환자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가족분들 또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보는 저 또한 많이 힘들고요. 결국은 이런 뇌출혈 혹은 뇌경색 같은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게 모두의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약간의 두통 혹은 어지럼증 아니면 기분 나쁜 듯한 느낌의 머리에 묵직한 느낌이 있더라도 부디 머리 MRI, 머리 CT를 촬영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예방이 가능하고 약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을 무조건 예방할 수 있습니다.